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화요일이고요. 이제 오늘이 지나면 와 정말 이제 2026년입니다. 다들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6년도 이제 같이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생각보다 많은 40대 가장이 직장에서 나오는 무리수를 두고 전업 투자를 시도하지만 결국에는 비투로 수억을 날리고 남아있던 돈은 다 사라지면서 이렇게 수억의 빚이 또 생기고 그 뒤치다꺼리를 또 아내와 양가 부모님들이 이제 그 빚을 갚아줘도 모자라서 주식으로 또 돈을 잃는 그런 가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40대 퇴사가 종종 생존의 문제로 포장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에서의 압박이 굉장히 커지는 시기이고 승진의 벽, 승진을 하지 못하면 어쨌거나 나와야 하는 자리를 내줘야 하는 것들 위에서 뭉개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그런 그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성과의 평가가 점점 내 목줄을 조여오고 이런 세대 갈등이나 뭐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겪다가 남편은 아내에게 말을 하죠.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 말은 틀리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퇴사가 탈출이 되는 순간 다음 선택은 냉정한 계산이 아니라 감정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이제 퇴사를 하고 전업 투자로 선택을 하면서 자유와 행복을 동시에 약속하는 가장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전업 투자는 직업처럼 말해지지만 본질은 직업이라기보단 뭔가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빡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급여도 없고 고용 안정이 없어요. 그렇게 실패의 책임을 분산해줄 어떤 조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업 투자가 직업처럼 포장되는 이유를 보면 성공담의 과잉 노출 때문인데 몇 번의 운 좋은 수익과 몇 개의 캡처 이미지가 SNS에서 떠도는 걸 보면은 이제 자신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고 그렇게 그런 전업 투자를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장이라는 게 확률의 공간이고 개인의 확신은 확률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일한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전업 투자를 시작을 하는데 보통 40대 퇴사를 한 남편들의 전업 투자의 첫 연료는 대개 퇴직금입니다. 그렇게 이제 10년 일하면 그래도 이제 1억은 좀 안 되는 어떤 그런 목돈을 받고 나오잖아요. 다음은 그 돈이 다 사라지고 나서 가족들의 저축, 그동안 해왔던 저축이고 그 다음에는 대출을 쓰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 이미 위험이 개인을 넘어서 가족의 영역으로 침투를 하는데 문제는 이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런 막대한 손실은 처음에 가족들에게 특히 아내에게 축소 보고되고 리스크를 낙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이번만 넘기면 된다는 말이 가족의 동의 없이 그렇게 가족들의 미래를 담보로 잡는 행위가 되는데 일단 인간이란 손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전업 투자의 실패의 핵심은 또 숫자가 아니라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정을 계속 지연시키다 보면 손실을 인정하는 순간에 퇴사 결정과 전업 투자 선택이 동시에 틀렸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사람은 손실을 회복 중이라고 바꿔 부릅니다. 되게 웃긴 표현인데 어쩌면 다시 회사로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실패한 결과를 어쩌면 공유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결국 손실을 다시 복구하고 결과적으로 돈만 벌어놓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진 몰라도 1억이 넘는 퇴직금을 다 날리고도 그걸 만회하기 위해 가족들의 어떤 예금과 이런 적금을 다 깨서 투자로 돌리고 B2가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쓰지 않았던 이제 레버리지를 쓰면서 손실된 돈을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구렁텅이로 빠지는 선택이 되겠죠. 빚이라는 게 손실을 가리키는 임시 가림막이 되고 하지만 그 가림막 뒤에는 손실은 더 커져가고 있어요. 사실 B2는 전략이 아니라 절망의 언어에 가까운데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것이 이제 계산된 레버리지가 아닙니다. 원금이 줄어들수록 더 큰 변동성이 필요해지고 그 변동성은 리스크를 계속 증폭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합리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한방이라는 신화가 남죠. 이 문제는 이 한방이 실패할 경우에 채무는 남편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가족의 삶으로 확산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사실 생각해보면 아내와 아이들은 투자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공동으로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고, 월세나 학비나 생활비 또 신용도 가족은 동의하지 않은 위험의 공동 책임자가 되게 되고, 이 불공정의 법이 문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이고, 아내에게 전가되는 보이지 않은 책임이 실패 이후에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가계의 무게중심이라는 것이죠. 이제 아내는 갑자기 생계의 관리자가 되고 채무 협상을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감정 노동의 완충제가 됩니다. 이 과정은 공식적인 임명 없이 진행이 되고요. 누구도 묻지 않았지만 모두가 기대를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잔인한 지점인데, 그리고 점점 아이들은 숫자를 사실 모르는데 그렇게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그 분위기를 배웁니다. 아이들은 빚의 규모를 전혀 모르죠. 사실 집안의 공기를 동물적인 감각으로 배우게 되고, 이제 대화의 톤이나 이제 외출의 빈도, 그 웃음의 밀도, 웃음이 사라지고 아이들에게 남는 것은 뭔가 손실의 그래프라기보다는 불안의 습관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뭐 성적표에 찍히진 않지만 오래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전업 투자를 실패하고 나서 많은 가정은 침묵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이 깨지고 갈라지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혼 사유의 가장 그 1순위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이렇게 무리수를 두었던 남편들의 이제 비투나 집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서 이렇게 투자를 했지만 그 파멸의 씨앗이 점점 커지면서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양가 부모님들이 이제 그 빚을 갚아주고 나서도 또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를 계속하면서 손실을 이어나가는 그런 사연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 싸움이 되고, 싸우면 또 무너질 것 같기 때문에 침묵을 하는데, 그런데 침묵은 또 해결이 아니라 균열의 확대 버전이라는 거죠. 문제를 말하지 않는 동안 이 문제가 생활 곳곳으로 번지고, 실패한 남편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뭐 다시 벌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말이 굉장히 무책임하기도 하고 뭐 희망처럼 들리려고 했지만 사실은 책임의 연기를 시전하는 것이죠. 다시 벌기 전까지 시간과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지워버리고 그 공백은 가족이 계속 메꿔 나가는 거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전업 투자의 성공담이 숨기는 진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담은 실패를 가리는데 살아남은 이야기만 확산이 되고, 이 편향이 중년 남성에게 특히 강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성취의 서사는 자존심을 자극을 하는데, 자존심은 또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만들면서 그 결과가 확률의 외면이라면, 신용은 한 번 무너지면 모두의 시간이 되는데, 빚은 또 돈의 문제를 넘어서 신용은 시간의 문제라면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은 가족의 모든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B2는 개인의 선택지가 아니라 가족의 시간에 대한 강제 차용이라는 것이고, 전업투자 실패 이후에 필요한 것은 제도전이 아니라 책임의 재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손실의 투명한 공개를 해야 하고, 채무의 정확한 목록화를 정리를 하고, 가족과의 의사결정을 할 때 구조를 재구성하고, 이 단계 없이 제도전은 또 다른 전가가 됩니다. 많은 남편들이 투자를 가족을 위해서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결과가 가족에게 피해를 남겼다면 그 말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되어야 하고요. 선이라는 게 면책 사유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돈에서 끝나지만은 않고 신뢰가 흔들리고 약속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아이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제 말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걸 배우고, 생각보다 이런 남편들이 많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재정 파탄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는 가정들이 많죠. 그만큼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더라도 전업 투자가 정말 성공을 하기가 어렵고요. 심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를 이루는 길은 천천히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최소 일할 수 있는 40대의 기간을 문을 박차고 나오는 순간 노동으로 얻는 소득이 사라진다면 적어도 10억에 대한 4, 5%의 이자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만 4, 5천만 원 정도 연봉을 번다면 그걸 이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이 의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버는 행위는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시간은 결코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지금 자본주의가 이끄는 극단적 부의 양극화가 진행되는 풍조 속에서 일반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노동소득을 꾸준히 수십 년 투자로 굴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물론 이 투자는 전업투자처럼 이제 사고팔고의 개념이 아니라 그 자산을 모아간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전업투자는 굴리는 돈의 노동을 나의 감정과 적절하지 못한 판단으로 망쳐버리는 행위가 되고, 결국 실패의 비용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선택은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40대 남편의 전업투자 실패는 숫자의 실패가 아니라 관계에도 실패를 한 것이고, 선택의 자유는 또 책임의 범위를 동반한다면 그 책임이 가족에게 일방적으로 이전되는 순간 그 선택은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가족은 실패의 보험이 절대 아니고, 위험을 감수하려면 한계를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40대 남편의 전업투자가 실패하고 수억을 잃고 빚을 지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가족들이 그 책임을 지고 이런 도박 비슷한 투자를 이제 삼가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메시지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고요. 오늘도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